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예비 작가가 알아야 할 미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건 제가 일주일 후에 대학교에서 미대생들을 대상으로 그 미술 시장에 대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장 느끼게 되는 게, 사실 미대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하고 미술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의 지식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거를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많고, 어쨌든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질문을 하라고 해도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신진 작가와 그리고 또 갤러리 대표의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성장을 해가면서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기회 그리고 어떤 미술 시장들을 만나게 될지 작가의 입장과 갤러리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사실 미술 시장이나 다른 분야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뭐 이해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 시장을 보다 보면은 사실은 다른 분야랑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신진 작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 작가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나의 스탠스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그림을 뭐 몇 시간을 그렸는데 최저시급도 벌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개탄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신진 작가라는 것은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개념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신진 작가는 노동자가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프리랜서라고 또 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의 대가에 따라서 일을 하려면은 다른 작가님의 그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어디로 가야겠죠. 내 노동의 그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작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탠스는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갤러리 대표는 돈이 굉장히 많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입장에서 갤러리 대표가 된다. 자, 우리가 갤러리를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갤러리는 뭔가 좀 우아하고 돈이 굉장히 많고 여유 있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이 굉장히 많은 뭐 회장님의 사모님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세로 갤러리를 하면은 갤러리는 바로 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벌가에서 갤러리를 여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는데 제대로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 분들이 갤러리에서 일하는 뭐 대표나 아니면은 뭐 큐레이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너무나 이렇게 일반적인 거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되게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얘기할 갤러리 대표는 그냥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갤러리 대표가 되어 가느냐를 기준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당연하지만 이 갤러리 대표도 개인 사업입니다. 네, 당연하겠죠. 이 갤러리 대표는 갤러리에서 열심히 나가서 매일매일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작가보다 조금 더 이거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갤러리를 오픈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땡전 없이 한 푼 없이 시작하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갤러리를 오픈할 때 정말 최저의 비용이라고 하면은, 자, 사업자금 1억 정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정말 최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좀 저렴한 곳에다가 위치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뭐 3천에 월세 200인 곳에다가 갤러리를 잡았고요. 월세 200 좀 셀 수 있으니까 뭐 한 150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서울에서 그리고 갤러리는 보통 1층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150 이하로는 1층에 있는 거 잡기가 좀 힘들 겁니다. 자, 여기다가 기본적인 인테리어 하는데 2천 정도가 들었고요. 여기서 직원을 채용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돈이 나가고 나면은 5천만 원 정도가 남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로 돈들이 들어가게 될지 잘 모를 테니까 직원을 구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직원 없이 혼자 갤러리를 운영하는 거를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억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1억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바를 정말 열심히 해서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100개월이 걸리죠. 사업자금 1억 뭐 그냥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부모님 찬스를 썼던 어떻게 했던 그냥 1억을 마련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야겠습니다. 5천 모으는 것도 뭐 힘들고, 네. 사실상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혼자의 힘으로 1억을 모아서 오픈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신진 작가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그냥 깜깜합니다. 네,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저도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몰라요. 대학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 일반 다른 과들은 내가 뭔가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합격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술 작가가 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좀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뷔라고 하지만 뭐 연예인들은 TV에 나오면은 데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데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개인전을 열었을 때 그 개인전이 열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미술계의 99.9%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색을 해봐도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데뷔를 한다라는 거를 특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도전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저기 공모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옛날에 한창 공모할 때는 1년에 한 100군데씩 공모를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공모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굳이 세 개로 나눠보자면은 미술관이 있고 갤러리가 있고 미술 대회가 있습니다. 자, 미술관이라는 곳은 비영리 공간입니다. 물론 미술관도 종류들이 있어요. 공공미술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립이 있고 뭐 국립이 있고 아니면은 구립미술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업에서 만든 그런 미술관이 있죠. 리움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훈미술관이라든가. 근데 꼭 기업만을 위한 미술관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술관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나라 지원을 받는데 나라는 아니면은 지자체, 나라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그 지자체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그런 미술관 운영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지만 작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미술관 운영의 주체는 아닌 거죠.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 개념이 되게 약해요. 지역의 미술관이 지역 발전에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서구권 아니면 사실 일본을 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에 미술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발굴해내고 키워낸 작가 그리고 그 지역만의 미술의 자부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미술관들이 이러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서울 정도의 위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미술관이라는 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뭐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요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리고 갤러리가 있습니다. 갤러리도 종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갤러리도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작품 판매를 하고 상업적인 공간으로서 작품을 판매하는 게 위주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술대회가 있는데요. 미술대회는 정말
너무나 많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미술대회를 열 수도 있고요. 미술관에서 미술대회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사단법인에서 열 수도 있고, 기업에서 열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미술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상도 있는데, 사실상 내가 그냥 처음 신진 작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미술대회 중에서 내가 뭐 여기서 상만 받으면은 뭐 가수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이렇게 체육 분야에 있는 사람처럼 앞으로의 출세길이 열려 있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미술대회에 상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내가 프로작가를 목표로 했었을 때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미술대회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할 얘기가 굉장히 긴데요. 이것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는 미술관하고 갤러리를 좀 목적으로 하고, 미술대회도 괜찮은 데가 있으면은 뭐 나가도 괜찮겠습니다. 왜냐면 수상 경력이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미술대회 나가 수상 경력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대표는 일단은 갤러리를 열어서 미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큐레이터 뭐 생활을 좀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갤러리 대표를 먼저 하기 전에 큐레이터를 겪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겠군요.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사실 큐레이터를 해가지고 1억을 모아서 개인 갤러리를 연다라는 건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뭐 충격적이게도 옛날에는 갤러리 큐레이터라는 게 월급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엔 그래도 돈을 좀 주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워낙 많기도 했었고, 뭐 미술관도 그랬고, 진짜 뭐 갤러리나 여러 가지 많은 곳들에서 채이는 게 사람이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일을 가르쳐 주는 거지 네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큐레이터들이 정말 박봉인데도 거의 없었고 돈을 안 주는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큐레이터를 하는 것도 이거는 쉬운 게 아닌데, 왜냐면은 TO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최근에는 좀 거대한 회사들 있죠. 뭐 프린트 베이커리나 아니면 K옥션, 서울옥션 이런 데들에서 직원들을 굉장히 좀 많이 뽑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 갤러리 아주 작은데 뭐 큐레이터 1명, 2명 있는 갤러리를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큰데, 조금 내가 돈을 적게 받더라도 좀 큰 데를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진짜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해외 쪽으로 가서 뭐 크리스티라든가 다른 경매시장 큰 갤러리에서 돈 안 줘도 되니까 제발 경험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쪽에도 좀 널리고 널렸겠죠. 그런 데에서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이제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갤러리 대표가 성장했었을 때, 큐레이터를 고용했었을 때 얘기도 좀 해드리기는 할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네,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은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얻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얻어야 되느냐. 자, 큐레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미술에 종사하는 뭐 딜러도 마찬가지고 여러 해서, 미술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갤러리 하는 사람들의 갤러리의 가장 큰 자산, 이건 뭘까요? 바로 작가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었던 굉장히 많은 미술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하는 가장 큰 패착은, 자기네 사업의 주체가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미술 시장의 중심은 바로 작가입니다. 이거를 간과하면은 절대로 미술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자, 내가 인터넷에 엄청나게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미술 플랫폼을.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리 플랫폼이나 뭐 서비스 이런 걸 잘 만들어 놔도 갔는데 작품이 별로고 작가가 별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들어가요. 차라리 뭔가 좀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되게 좋은 작품과 좋은 작가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갤러리를 내가 아무리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좋은 작가, 좋은 작품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작가라는 게 내가 아무나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가들도 아무하고나 일을 하진 않아요. 그 아무하고나가 뭐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가 아니라 뭐 나랑 마음도 맞아야 되고 뭐 시간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작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랑 계속 거래를 했고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나랑 마음이 맞는 갤러리랑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가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갤러리랑 다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겪어봐야지 아는 일이지만 갤러리의 가장 큰 자산은 작가입니다. 자, 근데 갤러리 대표가 가장 큰 자산을 작가인데, 이 큐레이터라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되니까 작가들을 조금 많이 친분을 쌓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크리스티나 아니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갤러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갤러리에서는 할 수 없는, 돈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의 친분, 여러 가지 그런, 아니면 컬렉터들과의 친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중요한 자산을 큐레이터한테 뺏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건 한 예지만, 그래서 우리가 큐레이터가 되면은 뭔가 작가들을 데리고 기획을 하고 뭔가, 아니면 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막 진두지휘 해가지고 막 이런 거를 꿈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권한을 주는 경우보다는 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내가 큐레이터로서의 경력을 엄청 쌓거나 신뢰를 쌓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좀 부수적인 일들만 하고 이렇게 좀 정작 중요한 일들은 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큐레이터들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거 짧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지금 초입인데도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자, 어쨌든 간에 큐레이터 이제 경험은 그렇게 보고요. 자, 어떤 작가를 섭외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갤러리 대표입니다. 어떤 작가를 섭외하겠습니까? 자, 그 전에 우리가 갤러리를 하면은 공짜가 아니죠. 돈이 들어갑니다. 자, 월세가 150이 됐죠. 월세. 자, 관리하고 유지비가 한 50 정도 들어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갤러리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내가 갤러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홍보비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인스타 홍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 아트 가이드나 여러 가지 이제 갤러리를 차리게 되면은 내가 어디 협회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되게 복잡하고 갤러리마다 사정이 다 다르게 되니까 뭐 홍보 유지비 같은 걸로 해서 한 20 정도 한 달에 매달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엽서 및 현수막 정도 이렇게 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전시 오프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또 내가 출퇴근하면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오프닝 및 식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또 뭐 최저로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30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차 출퇴근하고 뭐 이거 기름값이나 뭐 주차비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돈 없으니까 일단은 처음엔 걸어 다닙시다. 자, 그러면은 한 달에 고정비가, 여러분 사업하면은 생각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정말 극소수예요. 자, 200, 220, 230, 260인데 그냥 고정비 250이라고 그냥 해 보겠습니다. 그냥 퉁쳐가지고 고정비 250. 게다가 여기서는 내 인건비는 제하는 건데요. 얼마를 벌었으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갤러리 대표면 사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품위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가 뭐 먹고 살고 하는데 최저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게다가 어느 정도 또 돈도 좀 모아놔야 되고, 내 인건비는 이를 250을 목표로 합시다. 이걸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할 텐데, 사실 갤러리 대표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250으로 하면은 뭐 그냥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물론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목표 수익은, 최소 수익은 월 500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작품을 판매를 했는데 절반을 작가한테 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월에 1,000만 원 판매가 목적입니다. 거기다가 뭐 세금이나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거까지 하면 정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자, 내 인건비가 250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대략입니다. 훨씬 복잡하기는 한데 세금 그리고 건보료 그리고 국민연금 해서 50이 나갈 겁니다. 50 정도. 그렇게 되면은 내 순수 월급은 200이죠. 요렇게 돼서 자, 1,000만 원을 내가 1억, 그러니까 뭐 처음 투자비는 그냥 5천이라고 치고 5천을 투자해가지고 최소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작품을 팔아야지 내가 순수 한 달에 200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2주씩 전시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년이 12달이니까 개인전만 돌린다라고 하면은 1년에 24명 작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년 일정도 잡아야 될 거고, 그리고 아트페어도 있고, 뭐 계속 개인전만 하기는 힘드니까 단체전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게 되면은 내가 1년에 작가가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작가군이 필요합니다. 자, 이 생각이 되면 복잡하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작가 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갤러리 대표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제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자, 유명 작가는 에게는 좋은 기회가 많이 옴. 하지만 신진 작가일수록 좋지 않은 기회가 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아트페어를 나가고 싶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들은 아트페어에 서로 초청을 하려고 난리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50대 50의 비율로 하겠지만 뭐 설치도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더라도 뭐 이 유명 작가 입장에서는 너네 나 지원 안 해주면 딴 데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경제 논리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갤러리 입장에서도 유명 작가 작품 뭐 한 몇천만 원짜리 하나 팔면은 뭐 갤러리 몇 개월 이렇게 유지비가 벌려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갤러리 입장에서는 비싼 작가를 팔고 싶어 해요. 물론 거기다가 자기 취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비싼 작가만 할 수는 없죠. 비싼 작가도 하고 뭐 신진 작가도 하고,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내가 작가를 키워야 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기회들이 가끔씩 오게 되느냐,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유료 전시 제한이 들어옴, 아니면 유료 전시 아트페어 등 이런 제안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전시 이렇게 공모를 해도 뭐 운이 좋고 뭐 그러면은, 아니면 뭐 진짜 실력이 좋고 하면은 처음부터 좋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섭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아트페어를 나가거나 할 때도 참가비를 낸다라든지 아니면은 전시 개인전을 하는데도 돈을 낸다라든지. 그래서 저처럼 시작한 사람들은 갤러리에서 막 이것저것 지원해주면 이런 것도 지원해줘요, 저런 것도 지원해줘요, 어머나 좋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되게 좋은 데서 모든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또 갤러리에서 약간 좀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갤러리마다 지원하는 사양들이 다른데 좀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그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벌어지는지 일단 좀 이따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료 전시가 아트페어가 제안이 들어와요.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디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갤러리 공모에 당선이 돼서 개인전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개인전을 하는데 뭐 1등은 개인전 무료, 2등은 개인전 절반 지원, 그리고
3등은 뭐 어떻게 할까요? 개인전 뭐 80% 지원, 아니, 뭐 한 30%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갤러리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내가 아직 뭐 작품도 부족하고 경력도 없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데서 제한이 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물론 이런 것도 당선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치열한 데가 있고, 사실은 돈만 내면은 전시할 수 있는 데들도 있어요. 내가 갤러리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1등은 개인전 무료였는데 내가 2등이 됐다고 해봅시다. 2등이 돼가지고 뭐 얼마를 내면 됩니까 했더니 1주 전시에 150만 원을 제한을 했어요. 150만 원을 제한을 했는데, 이것도 뭐 갤러리마다 다 다릅니다. 갤러리마다 다 다른데 150만 원 해가지고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안해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데도 있는데, 이번에 150만 원 하면은 그러면은 뭐 다음 아트페어 때 작품 하나 같이 걸어주겠다 뭐 이런 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트페어 나가는데 뭐 한 2m 공간 지원에 200만 원 내시면은 아트페어를 나갈 수 있겠다. 이게 또 어떤 아트페어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키아프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키아프에서는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네 갤러리에서 뭐 키아프도 돈을 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도 갤러리에서 제일 좋은 작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내가 전시 공간 다 안 되고 지원도 다 안 됐는데 돈을 내면은 전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전시가 되면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고 200만 원이나 뭐 150만 원 내고 뭐 아트페어는 다음이고, 전시에 150만 원을 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은 수익은 빵원 되고 다시 이제 되돌이표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가군이 필요한데 갤러리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 갤러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관 갤러리, 대관 플러스 초대 갤러리, 초대 갤러리가 있습니다. 갤러리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네,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자, 대관 갤러리는 어떻게든 내가 갤러리를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초대 갤러리나 막 이런 거 했더니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가들한테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대관 갤러리도 내가 위치가 어디고 어떤 갤러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1층 빌리는 것도 굉장히 비싼데 그것도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요. 워낙에 상징적인 공간이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근데 내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싸지 않습니다. 일주일 빌리는데 뭐 어떤 데는 뭐 200, 300, 500, 막 1000 막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의 특징은 뭐 설치부터 운송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해줘요. 물론 뭐 이것도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기에 전시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겨울이랑 한여름은 네, 비성수기겠죠. 그래서 그 대관으로만 운영을 하는 갤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관하고 초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이제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초대 작가들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내가 이렇게 전시하고 싶은 작가들은 초대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모든 초대 작가를 해가지고 작품을 파는 거는 힘드니까 대관도 하고 초대도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상에는 뭐 이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방향성을 정하는 게 좀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갤러리 대표 입장에선 이게 요렇게 가게 되게 되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초대전만 하는 갤러리는 초대전만 하는 갤러리로 작가들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대부분 그게 티가 나거든요. 자, 내가 작가 입장에서는 대관 갤러리랑 전시를 하고 싶겠습니까? 초대 갤러리랑 전시를 하고 싶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대관 갤러리예요. 대관 갤러리인데 내가 작가를 가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려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프로 작가들만 전시를 하는 공간과 사실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 근데 저 사람이 작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닌 좀 그런 작가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하는 전시관과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관도 막 하는데 좋은 작가도 부른다라는 게 요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갤러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잘 하는 갤러리들도 있지만 근데 사실 갤러리 입장에서도 내가 좋은 작가들이 많고 좋은 컬렉터들이 많다 그러면은 초대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대관을 받을 때 가려받는다라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대관 갤러리로 가면은 내가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 영업하는 것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좋은 작가들을 섭외하기보다 탄탄하게 그 어떤 협회라든지 어떤 단체들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대관들을 1년을 다 맞춰놓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내가 뭐 수익이 월 500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에 200씩 대관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800만원, 1000만원 정도 들어오게 되니까 뭐 엄청 큰 수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익이 확정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대관 일정들을 다 잡아 놓으면은. 그리고 대관을 했었을 때 작가가 100%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관을 하면은 갤러리가 뭐 한 20%를 가져간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공모전에 당선은 됐지만 대관 전시를 하게 된 거잖아요. 대관 전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돈을 낸 만큼 갤러리에서 열심히 해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갤러리에서 그림을 대관을 하게 되면은 갤러리 대표는 그림을 열심히 팔 이유가 없어져요. 자, 요것도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가가 100%를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아마 갤러리 대표랑 갤러리 큐레이터는 출근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한 20% 정도 갤러리에서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겠지만 근데 애초에 갤러리에서 이 작가의 작품이 잘 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50대 50으로 해서 열심히 팔죠. 그래서 오히려 대관일수록 갤러리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내가 돈을 냈는데 신경을 더 안 써요. 와, 근데 지금 아직 초입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축약을 한 거거든요. 이거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근데 갤러리 대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운송 설치를 지원을 해준다. 그런 비용도 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 작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작품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몇백만 원 썼는데 몇천만 원 썼는데 운송 설치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또 꽤 있습니다. 또 갤러리 대표면 사람들 밥 사줘야 될 일도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트페어에 나가게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해외 아트페어를 나간 거예요. 해외 아트페어를 나가게 됐는데 뭐 좋은 아트페어를 나가지는 못했겠죠. 이건 제 경험에 비춰서 나갔을 때 그때가 벌써 10년 전인데 제가 200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홍콩에 갑니다. 홍콩에 가는데 왔다 갔다 뭐 비행기 값이나 여러 가지들도 있잖아요. 근데 숙소는 따로 없고 호텔 아트페어인데 그냥 호텔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낑겨 잤어요. 200만 원 참가비를 내고 거기서 60만 원 수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140만 원 적자 났죠.
어떡하지?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갤러리 대표가 아트페어를 나가는데 아트페어를 나가게 됩니다. 자, 갤러리가 아트페어를 나가는 것도 나가고 싶은 걸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트페어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트페어가 뭐 어떤 협회를 가입을 했던 아니면은 예전에 경력이 어떻게 됐던 이건 아트페어마다 되게 다른데요. 자, 이 갤러리 대표가 똑같은 아트페어를 나갔다라고 해보죠. 해외 아트페어. 해외 아트페어를 나가게 되는데 자, 일단은 천차만별입니다. 아트페어 부스비는요. 페어마다 다르지만 2천만 원에서 2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페어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그리고 어떤 페어들은 또 유명 갤러리들은 그냥 공짜로 불러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페어들도 좋은 갤러리들이 오면 좋으니까 좋은 갤러리일수록 아트페어를 공짜로 부르겠죠. 근데 이 갤러리에서는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아트페어를 나가는데 부스비 1000만원짜리를 나갔습니다. 그냥 호텔 아트페어인데 네, 뭐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한 걸 거예요. 그리고 운송 그리고 체류비 기타 등등 해서 그냥 정말 싸게 네, 싸게 아주 싸게 한다라고 하면은 한 500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500만원을 했으면은 내가 작품을 3000만원 이상 팔아야 손해를 안 봄. 그러니까 이 갤러리 대표들도 아트페어를 나가는데 물론 돈을 벌어야겠지만 100%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아트페어를 나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가로서 페어에서 작품이 팔리는 것 자체가 저의 뭐랄까 전체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갤러리들 대표들의 가장 큰 목적은 판매도 있지만 새로운 컬렉터 확보의 목적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페어를 참가해서 다른 작가 발굴도 있고 다른 갤러리들과의 연을 맺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컬렉터 확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해외 미술시장에 나갔다는 거는 그쪽을 좀 개척하려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근데 이 아트페어에 나가서 만약에 안 팔리면 1500만 원이 손해잖아요. 그러면 내 갤러리 3달치 운영비가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 이 작가들 정말 자신이 있어가지고 나갈 것인가. 자, 여기서 아까 작가군이 어느 정도 좀 다양하게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는 괜찮은 작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신진 작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가에 따라서 솔직히 저한테 지금 참가비 내고 아트페어 참가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참가 안 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좀 해외 페어를 좀 나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신진 작가들은 돈을 내서라도 참가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저처럼 돈이 있는 작가는 돈 내고 참가 안 하고 돈이 없는 작가는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옛날 한 10년 전에 저는 돈을 내고서라도 참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작가한테 참가비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들을 굳이 다 왜 드리냐면요. 어차피 나는 미술 작가인데 미술 작가의 입장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돈으로 엮여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트러블과 모든 이렇게 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99%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갤러리를 한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뭐 돈이 펑펑 남아 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조건 나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때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회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지 이해가 더 된다라는 거고 이해가 더 되고 좀 이렇게 트러블이 없을 거라는 얘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성장을 했다라고 해보고 신진 작가인데 해외 갤러리에서 섭외 연락이 왔어요. 이제 조금 성장을 하고 이름이 조금 알려져서
근데 뭐 여러분 뭐 인스타 하시면은 좀 아실 텐데 대부분 스팸이 엄청 많습니다. 뭐 네 작품을 NFT로 구입을 하고 싶다 막 이런 거는 뭐 거의 100% 스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상한 데에서 연락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뭐 해외에서 상 받았네 뭐 어쨌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해외도 똑같습니다. 해외도 초반에는 돈 내고 참가해라 라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고서라도 참가하고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썩 괜찮지 않은 기회인 경우들이 많겠죠. 이 사람들도 전 세계 그냥 보이는 작가들마다 전부 다 연락을 돌리는 거예요. 뭐 작품 보지도 않고 그냥 미술하는 사람 같으면은 다 연락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런 연락 받게 되면은 가슴이 뛰잖아요. 와, 해외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막연한 이런 동경심이 있으니까. 어쨌든 돈을 내지 않는 초대 갤러리 전시를 하게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개인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 단체전부터 하고 뭐 작품의 반응이 좋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개인전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5대5를 하게 되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왕복 운송 시에 비용은 보내는 건 작가가, 다시 돌려보내는 건 갤러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약간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작품 운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해외로 보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노하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죠. 요 비용들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내가 진짜 유명해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운송 비용도 갤러리에서 하게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갤러리가 다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또 그런 갤러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래 어떤 갤러리는 전부 다 부담을 해주는 갤러리다. 근데 이 작가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의 단계를 그냥 다 알아가는 게 서로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해외 갤러리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돌려보내게 되면은 다시 운송비가 들게 되니까 웬만하면은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너무 오래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건 좋지 않음. 물론 그 갤러리에서 오랫동안 걸어두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갤러리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게 흐지부지 돼서 작품을 못 돌려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랑 전시가 끝난 후에 작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돌려받는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내가 갤러리 대표가 됐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봤어요. 갤러리도 성장을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고객이 이 작품을 팔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작품을 좀 이렇게 유명한 작가 선생님의 작품이어서 이 작품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근데 이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한 작품을 내가 이렇게 핸들링 할 만한 이런 능력이 좀 안 되잖아요. 자, 아까 갤러리의 가장 큰 자산은 작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컬렉터, 그리고 작품 판매할 수 있는 여러 인맥.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갤러리라고 하면은 그 고객들이 이러한 작품들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한테 연락 달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뭐 A급 갤러리라면은 그런 것들이 손쉬울 텐데 어떤 고객이 그런 데 맡기지 않고 여기 갤러리 대표를 더 신뢰를 해가지고 이 작품을 이렇게 거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내 컬렉터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게 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갤러리 대표 같은 경우는 옥션에 출품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다 달라요. 갤러리 대표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거 감정을 맡기거나 여러 가지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매입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옥션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옥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션도 여러 가지 옥션이 있어요. 골동품만 취급하는 데가 있고, 현대미술이 취급하는 데가 있고, 아주 큰 데가 있고, 소규모의 옥션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옥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미술 옥션 말고 대부분의 그 경매 시장은,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집 경매로 넘어갔어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완전 후려쳐가지고 가격이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원래 싸게, 평가가 훨씬 절하돼가지고 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옥션은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옥션, 뭐 우리나라에 있는 옥션들 같은 경우에도 싸게 살려고 사실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뭐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작품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작품을 팔려고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1000억짜리 작품을 살 사람,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재벌이라든가 엄청난 자산가들이어야겠죠. 근데 이 엄청난 자산가한테 뭐 이재용 회장님한테 전화 걸 겁니까? 그러지 않겠죠. 게다가 이러한 자산가들은요, 본인이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도대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비싼 작품들은 세계적 옥션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경매, 뭐 가격의 경합이 당연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싸게 팔릴 수도 있죠. 그거보다는요, 전 세계에서 이 1000억짜리 작품을 살 수 있는 수요의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수요들에게 보여지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 시장 경제에 거의 끝판왕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00억짜리 작품을 가지고 어디 그냥 소말리아에 갔어요. 소말리아 시골에 가가지고 그 1000억짜리 미술 작품 그림을 해가지고는 아마 빵 한 조각 바꿔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뭐 우리나라에 어디다가 해더라도 99.9%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거 1000억짜리니까 이 건물이랑 바꿀게요 라고 하면은 싸대기 맞고 올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살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옥션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엄청 유명한 작품이 출품한다라고 하면은 옥션 회사에서 이미 정보를 다 돌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VIP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VIP들과의 창구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미술품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정도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도 아주 소수일 거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모두 인맥을 갖는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작물업자들이라 그래서 막 뒤에서 어떻게 팔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암묵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했었을 때는 그런 옥션에 출품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뭐 나머지는 옥션의 성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작가의 입장에서 옥션에 출품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옥션에 출품하라고 얘기를 겪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은 제 작품을 사신 분들이 옥션에 출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양대 옥션들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고 옥션에 참여하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옥션에 나가는 게 저는 좀 별로예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작품을 싸게 사는 거가 좀 그렇고, 저는 어쨌든 전시에서 작품을, 저는 아트페어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옥션에 나가서 그게 그렇게 판매가 돼서 하는 것도 그 작품의 인연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옥션은 사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가격 조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옥션 시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옛날에는 근데 옥션, 뭐 양대 옥션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타이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은 조금 위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작품 가격을 했었을 때 해외 갤러리랑 할 때, 특히 해외 유명 갤러리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구받는 게 있는데요. 경매 이력, 낙찰 가격을 알려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갤러리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할 텐데, 예전에는 국내 옥션에서 낙찰된 가격은 해외 갤러리나 이런 데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갤러리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옥션보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옥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옥션들에서의 낙찰 가격이 되면은 이제 그 작가의 어느 정도 오피셜한 가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 옥션에서 낙찰 가격은 이 작가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옥션이 그렇다, 낙찰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계적인 옥션이라고 하더라도 옥션에서 뭐 10억에 낙찰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내 작품은 모두 10억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되게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유명 작가가 된 다음에는 이런 경매 이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해외 유명 이렇게 옥션이 될 텐데, 그런 옥션도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것도 여러 경로가 있을 텐데, 사실은 어느 정도 유명한 갤러리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갤러리랑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옥션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를 띄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일하기는 싫어서. 근데 그런 것도 먹히긴 먹혀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 아트페어라든가 페어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됐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 작가가 이제 페어 같은 데에도 아까 얘기한 거에 그런 겁니다. 내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자,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도 약간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아트페어 같은 데도 초대받고 막 그러면 좋겠죠. 뭐 바젤 같은 데는 초대받을 수 없고, 바젤은 참가비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갤러리 대표는 넓은 작가군을 형성하는 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주 고가의 A급 작가부터, 뭐 A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레드칩부터 블루칩까지,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수익은 비싼 작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 수익으로 젊은 작가를 발굴 그리고 육성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작가를 내가 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작가가 막 다른 데 가고 나중에 성장하니까 나랑 일 안 해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갤러리도 중요합니다. 네. 요거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내가 이 작가를 키웠는데 이 작가 입장에선 네가 날 키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나중에 이게 막 서로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또 갤러리는 성장했는데 작가는 성장 안 하면 또 안 불러주면 또 갤러리 작가 입장에 성장 이렇게 좀 뭔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장할수록 더 좋은 조건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훌륭한 선생님들과 그런 분들은 성장을 하고 하더라도 겸손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또 중요합니다. 이거는 갤러리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겸손하고 원만한 사람마다 다르고 좀 비슷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너무 깐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남들에겐 깐깐하겠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뭐 좋은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하지만 성장하고 할수록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갤러리 대표도 마찬가지고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갤러리 대표님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다가 미술관을 차리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술관을 차리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뭐 지자체나 뭐 기업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서 주로 전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영리 전시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미술관 전시도 하면서 상업적인 것도 같이 양립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미술씬을 얘기하게 되면 미술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작가의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미술 시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술관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요. 축약하고 축약을 했는데도 얘기가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아주 작은 돈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지만 뭐 수십억 대에 가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갤러리 대표 입장에서는 얼만큼 돈이 들었는데 얼만큼 수익이 나고 그리고 시선 자체를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은 젊은 작가들을 키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길게 보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여유가 있고 하다 보면은 길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미술 시장을 알려드린 거는 오해가 있지 않고 사람 사는 것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돈 계산을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돈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데 돈 계산을 한다라는 게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원만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 계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해가 없고 싸움이 안 납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은 저는 불과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비슷할 겁니다. 결국에 저는 작가나 갤러리 대표나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갤러리는 절대로 오픈할 수 없는 비즈니스고요. 작가도 돈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직업군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작업을 계속 지속하고 싶고 나는 평생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조각을 하던 어쨌든 작업을 하고 싶다. 그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작업을 하면서. 작품이란 잘 팔릴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언제나 사실은 작품이 잘 팔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니면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작가들도 항상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어왔어요. 언제나 잘 나가고 언제나 행복한 사람들은 없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활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작가는 그런 순수함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거를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실제로 강의를 할 때는 서울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필요한지 작가가 그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조금 더 생각에 정리를 하고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1시간짜리 영상을 누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에서 뭐를 좀 더 추가하면 좋겠다 대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